이렇게 교과서 같은 얘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거 진짜 제대로 아이를 키워보고 하는 얘기야? 우리가 들었던 육아 지침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이를 낳길 정말 잘했다 싶은 순간은 잠든 아이를 바라볼 때. 안녕하세요. 11살, 9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김진선입니다. 현재 리얼정신이라는 필명으로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첫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초보 엄마로서 제가 맞닥뜨린 삶, 아이의 생활,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되고 난 후에 저는 정말 완전히 달라진 세상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아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심지어는 제 부른 배를 보고 길 가다가 처음 만난 할머니도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어느 날 명절에 과일 깎고 있는데 평소처럼 꼬다리를 한 입에 이제 넣으려고 했더니 어르신이 손목을 탁 잡는 거예요. 임신한 엄마는 좋은 것만 먹어야 된다고. 그럴 거면 본인이 과일을 좀 깎아주시든가. 제가 깎은 과일도 제 맘대로 못 먹게 하더라고요. 커피 마시지 마라, 초콜릿 먹지 마라, 이런 간섭을 들은 거는 수도 없이 많고요. 그러다가 D-Day가 됐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됐어요. 분만장에 막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수간호사님쯤 되는 분이 오세요. 저한테 동의서에 사인을 하래요. 뭔가 했더니 모유수유 하겠다는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배가 아파 죽겠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속사포처럼 모유수유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사인을 안 하면 분만장에 못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됐죠. 3일 후에 집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됐어요. 아이에게 2~3시간마다 한 번씩 모유를 주라는데 저희 아이는 한 번 먹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1시에 모유를 먹였으면 3시에 다시 모유를 먹여야 되는데 이미 2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쉴 시간도 없고 1시간 후에 다시 모유수유를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8번씩 하고 있으려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모유수유가 엄마의 정서 안정에 좋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저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가뜩이나 첫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우울한 그런 느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가만 놔버려 두면 우울증까지 갈 것 같았어요. 몸도 너무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그때 집에 계시던 산후도우미분한테 나 이제 모유수유 그만하겠다고 분유 먹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만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소적보다는 사람 젖이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애 셋을 다 모유를 먹여서 키웠는데 너무 좋았대요. 저는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고 복직을 하게 됐죠. 복직을 하고 나서 또 3개월을 모유수유를 계속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축기 세트 있죠. 그거를 다 들고 다녔던 거예요. 세정제, 그 모유팩 이런 것까지. 그래서 3~4시간마다 한 번씩 당직실에 가서 몰래 유축하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것도 들고 집에 퇴근하고. 그런데도 그 모유수유 6개월을 꽉 채웠던 이유는 그 정도는 해야 제가 모성애가 없다는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6개월이 딱 되는 날 제가 나 이제 모유수유 안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했더니 양가 어르신들이 저를 약간 사이코패스 보듯이 하는 거예요. 야, 넌 엄마가 돼가지고 1년만 참지. 조금 서운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끊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제가 너무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사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제가 젖준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유수유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정작 아이한테 웃어주지도 않고 말도 안 걸어주고 그랬던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나한테는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둘째는 모유수유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실제 둘째가 태어났을 때 조리원에서 지내던 2주 말고는
그냥 분유를 먹였거든요. 훨씬 수월하더라고. 아이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됐고. 그래서 둘째라도 과감히 선택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돌무렵 되니까 말이 언제 트이나 똑똑한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려면 부모가 3가지를 하면 된대요. 하나는 책 많이 읽어주기, 2번째는 말 많이 걸기, 3번째는 적극적으로 놀아주기. 그 중에서 책 읽어주는 건 그나마 할만했어요. 책은 사실 끝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한 권 읽어줘야지 하면 아무리 졸려도 할 수 있잖아요. 플러스 사실 어린아이 책이라도 책은 일단 재밌어요. 그래서 뭐 그럭저럭 나도 즐기면서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말 많이 걸어주기랑 적극적으로 놀아주기, 이 2가지는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먼저 말 많이 걸어주기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랑 나랑 살아온 환경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무엇보다 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벽 보고 대화하는 그런 느낌 있죠. 그리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지 이게 감이 안 오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어떤 책에서는 하루에 2만 단어를 얘기해주면 아이가 성인이 돼서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2만 단어면 어느 정도냐면 엄마가 2시간 반 동안 집중적으로 말을 걸면 2만 단어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대요. 근데 제가 그때 풀타임 워킹맘이었거든요. 집에 오면 저녁 7시 반이었어요. 밥을 굶고 집중적으로 말을 하면 2만 단어 얘기하면 밤 10시가 되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거였죠. 근데 이게 전업주부라고 가능하냐? 책에서는 2만 단어를 얘기해 줄 때 2시간 반 동안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1시간에 15분씩 10시간을 연속해서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어도 하루에 10시간을 그렇게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불가능한 건 둘째치고 아이한테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친구가 연락해서 만났는데 2시간 반 동안 자기 얘기만 계속 해봐요. 토할 것 같겠죠. 근데 그걸 매일 해봐요. 얼마나 도망가고 싶겠어요. 아이가 엄마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놀아주기. 아이와 적극적으로 놀아주면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문제는 뭘 하면서 놀아줘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을 찾아보면 뭐 이런 놀이법 저런 놀이법 다 있죠. 근데 막상 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일단 부모들은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이런 놀이들을 하고 나면 뭐 교구, 놀잇감 이런 걸 정리해야 되는데 그게 꽤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몇 번 해보다가 점점 포기해요. 그러다 보면 혼자 놀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불편해지죠. 아, 내가 우리 아이를 방치하고 있구나. 쟤는 너무 불쌍하다. 나 같은 부모 만나서. 근데 문제는 이런 자책감이 실제로 부모한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놀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는 제목의 포스팅을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이 공감수가 380개가 넘어요. 네이버 메인에 오른 적도 없는데. 댓글은 한 50개쯤 되는데 막 댓글에서 울고 그래요. 지금 부모들이 그 놀아주는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육아 전문가들은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얘기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걸 생각해보고 글을 써야 된단 말이죠. 퇴근하고 난 다음에 아이와 적극적으로 놀아주세요. 이 말이 워킹맘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죄책감을 안겨주는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워킹맘한테만 힘든 게 아니라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을 좀 내려놓고 아이한테 집중하려고 집에 들어가서 살림하고 육아하고 해보잖아요. 출근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어떤 땐 더 힘들어요. 제가 풀타임으로도 일해보고 파트타임으로도 일해보고 뭐 재택근무, 육아휴직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집에서 아이 돌보는 거 정말 힘듭니다. 하루 3끼 챙겨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놀아줘요? 다시 말해서
이건 그냥 모든 부모한테 다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또 주객이 전도돼요. 아이랑 놀아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내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느니 그냥 아이 옆에서 누워가지고 둥글둥글 거리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부터는 배변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18개월쯤 되면 배변 훈련에 대한 걱정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사실 훈련인 말이 좀 웃겨요. 방광이 성숙하면 자연히 소변을 가리게 되고 대변 후 화장실 가서 안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훈련까지 해가면서 앞당긴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정서적인 거래요. 아이가 소변을 가리게 되고 대변을 가리게 되면서 스스로 성취감이 생기고 또 또래에 비해서 만약 늦게 가리면 자존감이 상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린애 취급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준비가 안 된 아이를 억지로 훈련시켜가지고 기저귀를 뗐다고 치면 실수할 확률이 있잖아요. 꽤 높잖아요. 근데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소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트라우마가 장난 아니겠죠. 정서적으로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변을 가리게 되는 나이는 아이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낮소변만 보면 어떤 아이는 18개월 때도 떼지만 36개월이 돼도 소변 실수를 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밤 소변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만 7세까지 자다가 소변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상이에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만 3세 되면 소변을 대부분 잘 가린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이거 진짜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거예요. 만 7세라고 하면 왠지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는데 실제 유뇨증 치료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울 때 만 7세까지 밤에 소변을 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첫째 아이가 4살, 5살 이럴 때 밤에 기저귀를 빼놓고 소변 훈련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주변 어르신들이 하도 성하셔가지고 너는 아직도 기저귀 채워서 재우냐고. 이제 다 컸는데 한 일주일만 고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밤에 침대에다 오줌을 싸면 자기가 너무 찝찝하니까 저절로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봤어요. 근데 저는 출퇴근을 하는데 아침에 그 쉬한 이불을 걷어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한숨이 절로 나오고 아이는 아이대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괜히 미안해하고 최악이었어요. 거기다가 일주일만 고생하면 된다고 했는데 일주일 중에 막 5일씩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채우고 다음 해 또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했다가 또 실패하고 다시 채우고 결국 만 7세를 꽉 채우고 밤 기저귀를 뗐어요. 그래서 그때 하도 되어가지고 둘째는 그냥 일주일 동안 소변을 안 보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기저귀를 한 번도 적시지 않으면 그때 기저귀를 떼어보자 라고 했는데 얘도 만 7세까지 밤 기저귀를 찼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들은 그렇게 소변을 늦게 가릴 유전자를 타고났나 봐요. 근데 사실 그럴 게 밤 소변을 솔직히 어떻게 참아요? 아예 의지가 들어갈 그런 여지가 없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소변 가리기, 대변 가리기 사실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아이를 학대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실제 보면 맞아서 죽기도 해요. 엄마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심지어 밤 기저귀는 만 7세까지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 알았으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배변 훈련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 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형제들 7명이 됐잖아요. 누가 배변 훈련을 시켜줬겠어요. 그래도 다들 화장실에 가서 잘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특히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가 똥 싸는데 그 변기 앞에서 노래 부르면서 지금 대기 타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다 싸면 잘했다 막 칭찬해주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동물 중에 똥 못 싸는 동물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지금부터는 아이의 생활 중 잠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적응하기 힘든 게 잘 못 잔다는 거예요.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깨니까. 그래서 절실히 수면 교육에 대해서 검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찾다 보면 백일의 기적, 우리 아이 통장 성공법 이런 거에 눈이 휙휙 돌아가요. 그리고 기대하죠. 아, 나도 3달만 참으면 잘 잘 수 있겠구나. 근데 100일이 되면 우리 아이는 안 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드라이기를 동원하고 온갖 방법을 이제 다 써봐요. 또 실망하고 짜증이 나죠. 그런데 아이가 잘 못 자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뇌가 아직 그만큼 발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수면 교육을 한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별 소용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수면 교육한다고 아이의 뇌가 하루아침에 발달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것과 별개로 원래 잠이란 것 자체가 통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신과에 수면 클리닉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주로 50대 이상인 분들이 오세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 한 번 오신 분들은 계속 와요. 아무리 잘 자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약이 없으면 잘 못 주무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뇌가 노화돼서 그때는 또 잠을 잘 못 자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 잘 자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만 상하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아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100일의 기적, 우리 집에는 안 찾아올 확률이 더 높아요. 1년만 눈 꼭 감고 기다리시면 돼요. 이제 빠르게 자는 아이랑 늦게 자는 아이랑 차이 나봤자 6개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